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는요, 국내외 소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성공 전략을 쭉 하나씩 좀 뽑아서 사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 30여 개 정도의 기업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직접 발로 뛰면서 얻은 자료들입니다. 예. 그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대표님부터 포함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은 것들을 제가 쭉 다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생생한 자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요. 공통점은 이거였어요. 예. 아까 많은 CEO들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고민을 지금 제 책에 담겨져 있는 이 소위 강소기업들도 똑같더라는 거죠. 차이는 이 기업들은 이런 고민을 남들보다 더 잘 해결했기 때문에 강소기업의 반열에 들어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 뒤에서 이제 쭉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고민들을 제가 지금 책에 담아있던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그룹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두는 그만하고 바로 첫 번째 고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조금 어려운 느낌 있는 기업들은 더 하시겠죠. 잘 나가든 못 나가든지 간에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 내가 될 것이냐, 미래의 내 먹거리로서 이게 충분하냐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고민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경영자들이 이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거는 제1의 목표예요.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많이 보니까 특히 이제 GE 같은 기업은 매년 신년 또는 연말에 그 CEO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를 잘 보는데요. GE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았고, 그전에도 똑같았고, 또 그전에도 똑같았고,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맥킨지에서요, 97년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도 97년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항상 우리 기업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등을 하는 답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거죠. 신성장 동력 발굴이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다. 자,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모든 회사의 사업 계획에 아예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게 아예 디폴트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찾는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잘 안 찾아지니까. 100년 먹거리, 10년 먹거리 이게 잘 안 찾아지니까 매년 이걸 찾는 거를 반복을 한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는요. 글로벌 기업 한 7,000개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기업들이 설립 이후에 매년 우리가 보통 더블 디짓 그로스 였을 거예요.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면 꽤 괜찮은 숫자죠. 자, 그럼 두 자릿수 성장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몇 %입니까? 10%. 예. 자, 최소한 10% 이상 매년 지금까지 성장한 회사가 7,000개 중에 몇 %나 됐을 것 같으세요? 3.3%. 네. 96.7%는 10% 성장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에 담아있는 소위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 그 강소기업들은 이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은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몇 %일까요? 20%? 조금 더 쓰십시오. 몇 %나 됐을 것 같으세요? 이게 또 평균입니다. 또 그나마도 30%더 쓰십시오. 더 쓰십시오. 팍팍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쓰십시오. 162%. 이게 평균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내려갔죠. 할리 같은 경우에는 100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벨킨, 메가스턴 이런 기업들도 다 100%가 넘고요. 그나마 좀 덜 성장했다라고 하는 쿠쿠 기업도 19%. 나머지는 기본이 60%, 70%, 80%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들을 소위 강소기업이다라고 부를 수는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이 기업들은 그렇게 다 성장할 수 있었느냐? 보세요. 사실은 업종 불문입니다. 그죠? 네.
연역도 불문이에요. 어떤 기업은 100년이 넘은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이제 그 10년밖에 안 된 기업도 있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시장의 소리를 들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새 날아가는 소리냐 이런 안 알아들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기업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불황이니 경기 침체니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되게 뒤숭숭해졌어요. 그리고 강력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뭐 조두순 사건이 어떻고 강호순 효과가 있고 하여튼 이런 강력범죄들이 나타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이 회사 이름도 다 나왔습니다. 바로 아이디스라는 회사예요. 예. 9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GE니 뭐 마츠시다니 소니니 보시니 이런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을 이기고 8년 만에 세계 1위 보안 전문 업체가 된 회사거든요. 여기도 보십시오. 연평균 성장률이 85%,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자, 이 회사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특히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회사인데 뭐 언론에서 다뤄지기는 여기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다. 뭐 한우물을 탔다. 아니면 연구 R&D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김영달 대표님입니다. 자, 아이디스의 김영달 대표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등 기술을 가지고 2등 시장에 뛰어든 게 우리의 성공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2등 시장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 DVR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뭐냐면 그 CCTV에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경비실 뒤에 보시면 창고에 테이프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이것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장치가 DVR입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고 여기가 그러면 왜 2등 시장이냐? 자, 처음에 아이디스가 이 DVR 시장에 들어가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어차피 테이프에다 이렇게 쭉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이니 뭐니 이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오히려 지키는 경비원이 중요하지 CCTV를 뭐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게 큰 의미가 없던 시장이었어요. 다만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니 얘도 언젠가는 뭐 디지털 시장이 많이 뜨지 않을까 정도의 시장 잠재력만 있을 뿐이었죠. 그 시장에 아이디스가 들어가서 매출 보십시오. 매출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거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 회사도요. 제조업입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파는 제조업인데 한참 잘 나갈 때는 이익률이 40%가 넘었어요. 요즘 지금 굉장히 우리가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2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시장을, 이 황금을 낳는 시장을 여기는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러려면 일단 이 창업 당시 스토리를 조금 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디스는요, 원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카이스트 출신의 젊은 공학도들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또는 누군가는 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만든 벤처회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이 있었어요. 당시에 같이 강의를 듣던 그 강의의 교수님이 당신들 같은 인재들이 매번 자꾸 학교나 연구소에 남을 생각하지 말고 비즈니스 현장에 뛰어들어봐라.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젊은 혈기에 우리도 한번 사업을 해볼까? 라고 해서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나 사업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 뭘 가지고 사업을 할지 아이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를 만들어 놓고 한 1년 동안은 그냥 대충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이템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가 뭐 공대 출신이니까 우리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좀 뭔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돈이 없어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분들이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크게 사업적인 어떤 미션이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괜찮겠네 사업하면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망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망하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일으킬 자신이 없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보면요, 이겁니다. 먼저 본인들의 기술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
IT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들이 뭐 의료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식음료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벤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 기준은 자본금이 많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보니까 뭐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그런 원천 기술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하면은 좋겠죠. 무지하게 돈도 잘 벌 수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인풋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또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조금씩 개량하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개량 기술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는 게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보안 쪽이 뜨고 있었고 보안 중에서도 뭐 공대생이니까 뭐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IT 쪽 보안은 들어갈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서는 원천 기술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보통 물리적 보안 시장을 얘기합니다. CCTV, 뭐 지문 감식, 그다음에 그 집 지키는 기계 이런 것들이죠. 그런 쪽이면은 이미 누군가가 만드니까 거기에 기술적을 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는 것은 뭐였냐면 뭔가 장악력이 있는 대기업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이기기 어렵다. 그러려면 우주공산 즉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 시장, 아직 셋업이 제대로 안 된 시장을 봤더니 당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었던 DVR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DVR이 뜰 거야 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런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DVR이 용케 걸린 겁니다. 그래서 DVR로 들어갔어요. 그게 대박을 쳤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디스는 저 DVR이라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발견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은 어땠느냐면 자, 본인들이 DVR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 박람회에 전시를 딱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요. 아이디스 부스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바글바글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요?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춘 기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디스가 내놓은 DVR은 보면은 뭔가 뭐 이렇게 막 쭉 해서 당기는 기능도 되고 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뭐 검색도 되고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거기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 생각 뭐 하시면 되냐면 그 CSI 같은 거 미국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이렇게 화면을 잡아내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버글버글 했는데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신기함을 줬었던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답은 여기 있었어요. 보통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왜 미국에 있는 경비원들의 이미지가 약간 이렇잖아요. 힘은 무지하게 세 보이는데 하여튼 기계랑은 조금 안 친해 보이는? 예. 자, 그게 어차피 보안장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 보안장치를 다루셔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예. 신기한 건 좋은데 그 기술을 다루려면 사람을 따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예. 뭡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인 것처럼 자, 실제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디스는 이거를 굉장히 일찍 알은 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내놓는 거는 의미가 없구나. 시장이 정말로 원하는 기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 이후로 아이디스는 본인들의 제품군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전에는 본인들도 소위 전문가 제품이라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마 엔지니어 출신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술력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기능인데 이거를 억지로 다 뺀다라는 건 아마 기술을 더 추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겠죠. 사실 많은 벤처기업들이 여기서 착오를 일으킵니다. 근데 아이디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이디스는요, 시장을 봅니다. 봐서 아 요즘에 얼마 전에 아마 그런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승객들이 자꾸 기사를 이렇게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기사가 뜨죠? 그러면 아하
차량용 DBR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허 출원을 합니다. 또 보는 거예요. 사회면 이런 걸 쭉 보다가 요즘에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뭐 인터넷 모니터도 가능하고 경찰 신고 시스템까지 갖춘 학교 전용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이디스가 이런 기술이 없어서 나중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량용 DBR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은 다 끝났었어요. 근데 시장에 섣불리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장이 그 제품이 필요할 때까지. 이게 아이디스의 전략입니다. 자, 아이디스만 그러느냐? 아니요. 제가 지금 책에 나왔던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았어요. 벨킨이라는 회사, 아까 그 아이폰이나 요즘 그 컴퓨터 주번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되게 재밌어요. 포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컴퓨터 주변기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노트북, 가방부터 엄청나게 많은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벨킨은 뭐로 유명하냐면 패션 IT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런 컴퓨터, 노트북 가방, 뭐 아니면 마우스 이런 거에 패션성을 굉장히 잘 가미해가지고 인기가 크거든요. 자, 본인들의 장점인 패션성을 가미할 수 있는 컴퓨터 주변 기기는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벨킨이 그 모든 걸 다 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4렌즈라는 틀을 가지고 오히려 안 만드는 게 더 많아요.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고객이 정말로 그 제품을 원하느냐. 두 번째, 시장 사이즈가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1,000억 이상은 되느냐. 세 번째, 경쟁사 대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네 번째, 우리의 핵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 틀에서 정확하게 교집합이 될 때만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것들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스피커 같은 거요. 자, 요즘에 멀티미디어 이런 거 동영상들이 유행이잖아요. 자, 고객들이 스피커 좋은 거 원합니다. 시장 사이즈도 1,000억 이상 충분해요. 경쟁사 대비해서 스피커도 예쁘게 패션성을 가미해서 만들면 좋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틀렸죠. 스피커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음질이죠. 그죠? 네. 음질은 본인들의 핵심 역량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세 개가 왔어도 네 번째 거가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해야 될 것보다 안 해야 될 것들을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락앤락이라는 회사 아시죠? 여기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밀폐용기 반찬통 만드는 회사죠. 밀폐용기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락앤락은 사실은 그거를 밀폐용기 하나로 줄이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본인들은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한 23개인가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600개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하나하나씩 물건을 지워나가기 시작해요.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쭉 600개를 다 지우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밀폐용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간 겁니다. 밀폐용기가 뜰 것 같아. 저 시장이 좋을 것 같아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휴맥스 아시죠? 디지털 셋탑박스로 우리 전 세계 1위 하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노래방 기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럼 노래방 기계하고 디지털 셋탑박스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사실은 연관성이 있어요. 본인들의 틀에 의하면. 자, 일단 디지털 가전 쪽이다. 그죠? 노래방 영상 만드는 기계나 디지털 셋탑박스나 가전, 소규모 가전 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저는 사실 기술력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본인들 계산으로 얼마 이상으로 성장하는 속도의 시장. 이 기준에 의하니까 노래방 기계에서 디지털 셋탑박스로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자, 자신들만의 시장을 잃는 틀이 있습니다. 반드시. 더군다나 아이디스의 김영달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초창기에 성공 경험을 맛본 기업일수록 이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자기가 한번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뜨는 시장이다. 뭐 태양광이다. 무슨 바이오다. 이렇게 조금 뜬다 싶으면 자꾸 거기로 그냥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100패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항상 신성장 동력,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때 뜬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아이템을 찾는 틀, 프레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점들이.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늘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 벨킨도 마찬가지예요. 벨킨은 어떤 식입니까? 일하는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들은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마우스가 뜰 것 같아가 아니고 사람들의 패턴을 봐요. 예를 들면 이 쿠시탑이라는 제품이 바로 그겁니다. 이 뭐냐면 언젠가 쭉 봤더니 노트북을 사람들이 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상황을 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트북을 사무실에서 쓸 때와 집에서 쓸 때는 다릅니다. 사무실에서는 보통 이런 책상 위에다 놓고 쓰잖아요. 집에서는 어디다 놓고 쓰시죠, 보통? 예. 침대에 앉아서 보시거나 소파에 앉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보통 그러려고 우리가 노트북 사는 거잖아요. 근데 침대에 앉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서는 영화 같은 거 하나 다운받아서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뜨거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내려놓으면 또 출렁출렁 해가지고 키보드 키인도 잘 안 되고요. 그런 거를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이거 쿠시탑이에요. 일종의 노트북 방석이라고 할까요? 네. 탄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가 놓고서는 노트북을 올려놓으면 뜨거워지지도 않고 출렁거리지도 않고 중간에 홈이 있거든요. 또 노트북 집에서 사용할 때 불편한 게 뭐냐면 마우스 선이니 이 하드 선이니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눈에 자꾸 걸리거든요. 그거 그냥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이 가운데다가 쭉 끼워놓으면 그대로 보관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자신들은 항상 어떤 제품이다가 아니라 그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먼저 관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제품에다 만든다는 거죠. 자, 락앤락은요. 우리나라에만 14만 명의 주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을 어떻게 모았느냐. 락앤락이 초창기에 블로그를 만들게 해줬어요. 자, 여성 주부들이 가계부 쓰잖아요. 일기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락앤락이 자신들이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아주 쉽게 만들었는데 락앤락이 거기다가 대고 자신들의 제품이나 회사 홍보를 하느냐?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부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블로그를 만들 수 있게 툴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락앤락은 어디다 활용하느냐? 회사에 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부들이 무슨 글을 올리나만 봅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김밥 용기입니다. 밀폐 용기 중에 김밥 한 줄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주부가 자기 개인 이제 일기를 올렸어요. 오늘 우리 집 애가 소풍 갔는데 김밥을 싸줬다. 근데 얘가 아직 어려가지고 큰 찬압에 넣고 가기엔 좀 뭐하고 보통 이렇게 쿠킹 오일에 싸줘가지고 가방에 넣어줬더니 얘가 이거를 막 흔들고 다녀가지고 이게 다 터져가지고 가방이 엉망이 됐어. 내가 이놈 자식을 다음에는 다시 싸주나 봐라. 뭐 이런 걸 올린 거예요. 모니터링 요원이 그걸 잡아냈습니다. 아, 김밥 하나가 들어가는 용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구나. 이거요. 매일 쓰진 않죠. 그러나 주부 입장에서 이런 거 1년에 몇 번은 쓰거든요. 하나 정도 있을만 하다는 거죠. 이거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월요일 날 MCC라는 마케팅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합니다. 누구랑요? 휴맥스는 전 세계 20개 곳 이상의 법인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글로벌 회사다 보니. 그 법인장님들이 매주 월요일 날 MCC의 컨퍼런스 콜로 들어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이라 하면 본사에 계시는 사장님한테 맞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새벽에 들어와야 되고요. 어느 분은 한참 일하는 낮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10년을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매주 법인장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중요한 회의할 것이 있냐? 아니요. 뭔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점검이에요. 요즘에 중동 시장은 좀 어때요? 아, 요즘에 우리 이런 게 뜨고 있어요. 아, 요즘에 미주 쪽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요즘 이런 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 미주에서 지금 그런 게 뜨고 있어요? 그럼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오겠군요? 이런 상황 체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강소기업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을 똑같이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자, 뜨는 시장이라고 해서 남보다 거기 먼저 들어갔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아이템을 새롭게 정말 잘 찾아냈다가 아니고요. 네. 뜬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기업만의
새로운 아이템을 또는 시장을 읽는 프레임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플러스 내부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것이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회의체이실 수도 있고 모니터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만 내부의 그 안테나가 예전부터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나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먼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하는 첫 번째 시장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인재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늘 어디 쓸만한 사람이 없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더 그래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천신만고 그때 뽑아봤자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직원들은 더 그래요. 왜 그러느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는요. 왜 자꾸 우리 중소기업을 요즘에 뭐 취업난이라고 그러더니 중소기업을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대답합니다. 1년도 안 돼서 자꾸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고용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 뽑는 이유는 급여가 적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거더라는 거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 회사의 채용 공고니 뭐니 쭉 봤더니 도대체 그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건지 비전이 뭔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얼마나 더 잘 근무할 수 있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회사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는데 맨날 하는 일만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봤자 내가 더 커진다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특히 젊은 직원들은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한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이 기업들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겁니다. 제대로 뽑아서 더 크게 키웠다? 무슨 얘기냐? 제대로 뽑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시중에 나가보세요. 삼성 들어가는 방법, 현대 들어가는 방법, 무슨 공사 들어가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스펙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스펙이 과연 우리 회사에도 맞을까요?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스펙이 우리 회사에도 맞을까요? 상황이 다르고 처해 있는 업종이 다르고 그런데 왜 우리는 과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스펙을 우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업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뽑느냐가 실제로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직접 인터뷰하는 건데요. 이 직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다이소라는 회사입니다. 다이소 들어보셨죠? 예. 이 회사는요, 9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한일 맨파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이 약간 특이하죠? 원래는 유통회사가 아니고요. 교육회사였어요. 국내에 있는 기업인들 모아가지고 일본의 무슨 뭐 도요타 공장이나 이런 데 견학시키고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당시에 이런 균일가숍이 막 뜨고 있는 거를 봤어요. 아, 일본에 이런 게 뜨면 우리나라도 이게 뜨겠구나 싶어가지고 2001년도에 일본에 있는 회사하고 합작을 한 건데요. 다이소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이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사실 다이소는 일본에서 지금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균일가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다이소예요.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합작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름만 합작을 했고요. 일본하고는 완전히 별개일 것으로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장사를 잘해서 일본에다가 노하우를 가르쳐주기까지도 하는 회사인데요. 보세요.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여기 매출이 6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800여 명이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이 다이소라는 회사가 요즘은 주로 강남 쪽에서 되게 많이 뜨고 있어요.
이 균일가 숍이요. 선진국에 더 맞을까요? 아니면 후진국에 더 맞을 것 같으세요? 후진국? 선진국? 후진국? 사실은 선진국형 업태입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은 여기 아니래도 다 싸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소비 양극화 아시죠? 비싼 건 진짜 비싸지만 그렇지 않은 건 소위 합리적 소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허튼 돈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강남에서 많이 뜨고 있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균일가숍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거뒀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이소의 박정부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우리 직원들이 그 첫 번째 이유다. 무슨 얘기냐? 그 미국의 심리학자의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직원은 딱 두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먼저 독수리처럼 자기 먹을 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직원이 있고요. 반대로 오리처럼 깨깨거리면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직원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이소는요, 당연히 이 독수리형 인재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독수리형 인재라는 게 뭐냐? 처음에도 다이소에서 직원을 뽑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막 수십 개씩 유통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토익 좋은 사람들, 더군다나 영업점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마당발인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이소는 명확하게 합니다. 본인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다이소 가보셨죠? 거기 무슨 물건 파는지 아시죠? 예, 뭐 컵받침, 뭐 남비, 뭐 이런 거 팔잖아요. 이런 생활용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 두 번째,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업의 특징은 충동구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와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 달랑 하나 사갖고 간다? 그러면 그 영업점을 유지하는 비용이 잘 안 나와요. 내가 1,000원짜리 컵받침 하나 사갖고 왔는데 주변에 봤더니 너무 예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왜요? 싸니까.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것저것 이만큼 사도 그래도 10,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10개를 사도 10,000원이거든요. 그렇기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동구매를 많이 유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뭡니까?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한 700여 개 점포가 있는데요. 그중에 98% 점장이 다 여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사회 경험도 거의 없는 주부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주부한테 잘 맞는 업태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세요. 아, 주부한테 잘 맞는 업태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다 독수리형이 됐구나. 또 있죠? 주부들한테 잘 맞는 업태. 어떻습니까? 식당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보면은 사실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식당 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막 서빙하고 이런 아주머니들이 저분은 진짜 독수리형 인재야 라는 느낌을 얼마나 많이 받아오셨어요? 같은 주부인데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이겁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뭐 사회 경험 없고 그런 똑같은 주부인데, 자, 일반적으로 주부 사원들은 아르바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트타이머죠. 그러다가 굉장히 일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금방 점장으로 승진하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여기서 내 역량을 발휘하면 내가 번듯한 점포의 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점장의 기준은 뭐 영업 능력이 얼마나 되고 뭐 대학 졸업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본인들이 파트타임으로 들어오신 분도 일만 잘하면 충분히 점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 안에서의 내가 클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차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인터뷰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갈 형편이 안 돼서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다이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일을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금방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뭐 디스플레이를 바꾼다든지 뭐 물건의 제품을 뭐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주도적으로 잘해요. 바로 점장이 됐어요.
지금은 이분이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자기 밑에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점포를 10여 개를 관리하고 있는 본사의 엄연한 관리직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고속 승진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승진하셨어요? 이분 대답이 아니요. 저희 회사에는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저 점포에 있는 그분도 그렇고요. 이 점포에 있는 그분도 저랑 비슷하게 다 들어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네. 자, 여기는요. 점장님이 상품 진열부터 해서 매출 관리, 종업원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계시는 점장님들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분들도 그냥 월급 받는 월급쟁입니다. 뭐 전매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자기 가게 운영하는 거죠. 종업원 교육도 자기가 다 시키고 상품 관리도 자기가 다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내 가게다라는 생각, 내 점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주기의식과 책임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점포인 것처럼 정말 주인의식이 있는 건 좋은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점장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요분이요, 실제 점장님이신데요. 요분이 예전에 성남에 있는 그 화성점인가? 거기에 계시는 분이세요. 거기가 다이소 700개 점포 중에 매출 1위 하는 데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가 매출 1위가 아니에요. 몇 개 계단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이분이 가시는 데가 또 이제 또 1등입니다. 뭡니까? 매장 간에 편차가 너무. 잘하는 점장님이 가시면 거기가 확 살고요. 확 살려놔도 또 그분이 다른 데로 빠지시고 다른 분이 가시면 또 확 줄을 수가 있어요. 점장님 개인의 노하우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 편차가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건 조직 입장에서는 상당한 로스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이소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여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데이라는 이벤트를 해요. 이제 다 모이실 수는 없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본사에 영업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 점장님들이 이게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달에 뭐 실적, 뭐 다음 달에 매출 계획 이런 거 잡죠. 이건 일반적으로 다 하십니다. 근데 이날 하루 종일 하는데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그 달의 베스트 3 매장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매장의 점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쫙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베스트 3를 선정하는 기준이 매출의 1위가 아니에요. 네, 전달 대비 매출이 확 많이 제일 뜬데 또는 뭔가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했거나 또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베스트 매장입니다. 나와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점장님들 입장에서 이거 한다고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스카프나 뭐 이런 기념품 정도 받으시나? 그런데도 이거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왜요? 이게 동료들 간의 인정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무슨 뭐 마케팅 교육, 영업 교육 다 해봤지만 이때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된대. 왜요? 나랑 비슷한 분 아닙니까? 그분 발렌타인데이 때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라고 했더니 괜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음번 발렌타인 때 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설날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한번 밖으로 빼가지고서는 막 특판을 했더니 괜찮았어요. 했을 때 대비 2008년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의 매출이 평균 24%가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조직의 노하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남들 다 좋다라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회사에 맞는 스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리데이비슨이요. 할리데이비슨의 미러키 공장에 가보시면은요, 여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실제로 견학 코스예요. 뭐가 재밌느냐? 거기 계시는 일하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신에 귀 이렇게 뚫고 심지어 기계 돌아가는 공장인데 담배도 이렇게 몰고 있어요. 작업복 같은 거 절대로 안 입죠. 입으로 한다고 입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인사체험자입니다. 문신 이렇게 하고요. 담배 이렇게 끼고 있는 이런 분들 뽑으시겠어요? 조금 그렇죠? 할리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도 할리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불량률이 0.8%입니다. 모터사이클 업계 전체 평균 불량률이 1.5%예요. 그 난다긴다 하는 일본 업체들 다 합쳐가지고 1.5%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불량률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 이분들이요. 겉모양은 그렇지만 이분들 할리 데이비슨의 직원들 중에서 80%가 오토바이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죠. 오토바이 잘 타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할리는 일종의 로망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불량률 낮추고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 함부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할리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년 무슨 교육을 시키냐? 맨날 그 할리의 정신 이런 거를 직원뿐만이 아니라요. 여기는 심지어 여기에다가 볼트 하나를 납품해야 된다? 그 납품업체의 직원들도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할리의 정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도 못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의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메가스터디 아시죠? 네. 메가스터디는 사실은 한 사람이 1년에 100억씩 버는 스타 강사들이 주르륵 합니다. 네. 자, 이분들이요.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뛰어나시죠. 학벌도 좋고 뛰어난데 조직에는 조금 안 맞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에서 이제 강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네. 자, 너무너무 뛰어나고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조직은 조금 안 맞는 분이 있어요. 뽑으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뽑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조직력이나 동료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에 두니까 그걸 뽑는다는 거죠. 더군다나요.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요. 스타 강사를 더 스타로 키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되게 재밌어요. 여기에 보통 메가스터디 강사 정도 되면은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기 때문에 한번 강사 모집하면은 막 몇천 명씩 옵니다. 석박사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 의사 막 이런 분들 조직 싫고 나는 그냥 내가 혼자 강의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거 좋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온 분들이 메가스터디가 온라인 강의잖아요. 온라인으로 바로 들어가냐?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여기 메가스터디가 오프라인 학원이 있거든요. 오프라인 학원에도 종합반 있죠. 국영수 다 가르치는데 거기에 강사를 처음에 투입을 해요. 거기는 월급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종합 좀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 학원에 단가반으로 올려요. 그때부터는 커미션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커미션을 받아요. 여기서도 또 잘하시는 분들 있죠. 맨날 이렇게 막 마감 금방 되고 이런 분들. 자,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올립니다. 여기서는 커미션이 23%로 줄어들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오프라인 강의요. 한 강의실에 많아야 100명이거든요. 온라인은요. 엄청 잘 나가는 거는 한 번에 5만 명씩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5만 명이 이거 보통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 23%면 얼마입니까? 네, 한 달에 몇 억씩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고 싶겠죠? 아무나 온라인으로 안 올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무슨 정말 사자가 벼랑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올라온 것만 챙기듯이 과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거쳐서 스타 강사를 더 스타 강사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네. 자, OK아웃도어닷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에 아웃도어 용품들이 붐이잖아요. 아웃도어 용품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몰입니다. 여기는요, 되게 재밌어요. 온라인 회사다 보니까 이직률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아웃도어 회사들이 막 여기서 스카우트를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가요. 여기가 잘 나가긴 합니다만 여전히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무슨 대기업들이 이렇게 찾아가면 사실은 속수무책이래요. 여기도 어쩔 수 없답니다. 사람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를. 여기는 아예 사람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업무 매뉴얼이 1,500개가 넘습니다. 자,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 이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기는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매뉴얼로. 그래서 여기는 들어와서도 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여기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까지 다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아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인재 관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업들의 특징이 다들 대부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처음부터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스펙에 맞는 인재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을 뽑은 겁니다. 더 하나, 그렇게 원래부터 그런 우리한테 잘 맞는 사람을 뽑았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의 특징은 그들이 정말 더 독수리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육성에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아주 조그만 회사일 때부터도. 그게 바로 핵심 이 강소기업들이, 우리가 부르는 그 강소기업들이 인재를 관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차별화는 어떻게 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지. 제조업이면은 물건을 잘 만들면 되지. 서비스면 서비스를 잘하면 되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경험 경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본질, 제품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가장 충실히 하는 회사가 바로 애플 아닙니까? 아이폰이 솔직히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봐서는 모토로라나 삼성이나 훨씬 떨어지죠. 그러나 아이폰의 성공 이유는 그 제품을 통해서 전후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들의 성공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뭡니까?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었다. 자, 매년 똑같아요. 매년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주 주말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리는 데가 있습니다. 15,000명은 거기 최대 수용 인원이 15,000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아침부터 줄 섰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3,000명. 당시는 더군다나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많은데 안 가는 그 당시였거든요. 목숨을 걸고 15,000명이 거기 모인 겁니다. 왜요? 이 회사 때문에. 메가스터디 이 회사의 입시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2000년에 만들어졌고요. 입시학원인데 매출이 지금 3,000억이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점유율 보세요. 고등학생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은 메가스터디 회원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아마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메가스터디는 수험생들의 일종의 성지예요. 그래서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검색어에 이 회사가 뜹니다. 왜요? 다들 그 회사가 제공하는 등급 컷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기 위해서. 자,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메가스터디 손주훈 대표님은 사실 이 회사가 온라인으로 유명하지만 처음으로 온라인을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후발주자였어요. 우리는 실제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강을 어떻게 해서 선택합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강사, 스타 강사가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가스터디에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런 스타 강사들이 수두룩해요. 한 사람이 1년에 100억씩 버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 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가 성공을 거뒀느냐? 아닙니다. 뭐죠? 메가스터디 진짜 경쟁력은 다른 데 있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입시생 입장에서 가장 궁극의 목적은 좋은 강의를 듣는 겁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강의 플러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입시 정보와 내가 수능 기간 동안, 수험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학습 관리를 해주는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 있어야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지 강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메가스터디는 어떻게 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쪽에 있는 서비스를 다른 학원들보다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자, 학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봤느냐? 만약에 학습이라는 것 차원 하나만 보면 인터넷 강의 하나 잘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를 경험으로 본 겁니다. 이전에 후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거 아세요? 수험생들이 아마 가장 보수적인 소비자일 겁니다. 이 친구들은 단 30분도 아까워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떴대?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려면 강의에서 자, 첫 번째 내가
아무 강의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춰서 어떤 강의를 수학 뭐 1을 봐야 될지 2를 봐야 될지가 미리 결정이 나야 돼요. 그걸 듣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체크를 해서 내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지만 그거 하나를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메가스터디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 전후에 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애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세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뭐 이런 재수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중학교 때부터 또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메가스터디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은 생각하는 거죠. 메가스터디가 매출이 3천억이 넘는다며 여기 이익률이요 30%대 때는 40%대까지도 가거든요. 그게 그나마 오프라인에 있어서 그렇죠. 온라인만 따지면 여기 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돈 많이 버는 회사니까는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부어서 그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메가스터디가 돈을 잘 버니까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돈 들여서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든어셋. 무슨 얘기냐? 전략 캔버스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메가스터디와 EBS 또는 다른 학원들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강사도 비슷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강사 이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특별히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가격은 뭐 EBS에 따지면 EBS는 공짜니까 메가스터디는 뭐 전혀 경쟁력이 없죠. 실질적으로 메가스의 경쟁력은 이쪽입니다. 강의가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재밌다. 입시 정보가 정말 뛰어나다. 고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 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강의 생동감. 자, 메가스터디 강의가요. 처음에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대부분 요 당시에 온라인 강의라고 하면 스튜디오 강의였어요. 조그만 스튜디오에 카메라 앞에다 두고 강사가 혼자서 막 떠드는 거.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강사들이 무슨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나오고 막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메가스터디가 제일 처음에 뭐 했냐면 거기 오프라인 학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교실에서 뒤에 촬영기사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고 있으면 선생님이 분필 던지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중간에 질문하고 선생님이 웃긴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고 이게 그대로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화면만 봐도 마치 그 강의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최초로 시도한 데가 메가스터디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학원들이 많이 따라하죠. 뭡니까? 생생한 강의? 이게요. 돈을 막 들여가지고 막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거기 오프라인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찍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한 데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돈 들여서 했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정보 분석력이 뛰어나냐? 실제로 일선 학원에서 고3 수험생들 보십시오. 요즘은 입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근데 수험생이 시간이 없는데 그거 다 볼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메가스터디 등급권 하나만 가지고 실제로 전략을 짭니다. 그 정도로 공식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메가스터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인재 관리 때문에 스타 강사들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실제로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스타 강사 3명만 붙여주면 전교 꼴등도 4년제 대학에 보낼 수 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집대성하고 플러스 자 여기 100만 명 이상의 수험생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0명 중에 7명이 여기 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네 회원들만 가지고 모의고사 돌려도 70%는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메가스터디는 점점 앞으로 나갈 것이고 이거를 다른 학원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죠. 이거요. 어차피 메가스터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회원 가입 그런데 그 정보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막 무슨 리서치 센터에다가 돈 줘가지고 컨설팅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입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DB는 어디 또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 재밌는 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메가스터디 회원이다. 이 정도면 엄청난 충성 고객이죠. 문제는
이 고객들이 대학만 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끼케야 재수, 끼케야 삼수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버리는 DB냐? 아니요. 메가스터디는 본인들의 DB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봤더니 메가스터디의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봤더니 어느 정도 이게 아무리 뭐 강의가 생생하게 뭐 그래도 하여튼 20분, 30분은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러 여기 와요. 봤더니 수능 한 1등급,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제일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전에 의치학 전문대, 법학 전문대 이런 거 생겼잖아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또 여기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생기니까 이 당시에 많은 학원들이 이 시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메가스터디가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왜요? 자, 학원 엽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 모으려면 이제 DM 같은 거 보내야 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자기네 원래 여기 있던 DB 중에서 여기 주소랑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학 점수가 좀 좋았던 학생들 추리는 거죠. 그 친구들 이과 갔을 거 아니에요. 의치학 전문대 학원의 대상입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 좀 괜찮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법학 전문 갈 거 아니에요. DM 보내기도 쉽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메가스터디 때문에 대학 갔잖아요. 다른 학원보다 여기 신뢰가 더 높다라는 거죠. 네. 이거요. 신사업 같은 거 만드실 때 뭔가 막 돈 들여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DB를 끊임없이 재활용합니다. 지금도 메가스터디는 DB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서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메가스터디가 성인 시장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걸 또 연구하고 있죠. 예. 이겁니다. 예. 뭔가를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고객 경험을 늘 봅니다. 크록스라는 회사 아시죠? 네. 처음에 이 회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졌는데 아마도 그 속도만큼 급속도로 망할 것이다. 왜냐?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해요. 더군다나 이게 크록스라이트라고요. 이게 그 크록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소재인데 이거 잘 안 찢어져요. 이게 뭔가 좀 찢어지고 낡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버리고 또 사는데 안 찢어져요. 계속 주구장창 신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장에서 이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아직도 살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비츠. 이거 아시죠? 이거 무슨 단추같이 생긴 거 이거 하나에 꽤 비싸요. 3,000원, 4,000원 이렇게 합니다. 신발은 안 사도 애들이 요거를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용으로, 여름은 여름용으로 이거 바꾸는 재미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막 아이템을 찾은 게 아니고요. 히든 어셋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애 엄마였어요.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요 신발을 사줬는데 얘가 이거를 신고 나가서 신발을 벗기만 하면 이걸 다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신발이 많으니까 예. 엄마가 자꾸 사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예쁜 색실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거 네 신발이야? 네 표시야? 친구들이 봤습니다. 예쁘거든요. 자기도 안 그래도 좀 디자인이 다 똑같아가지고 지겨웠는데 이때부터 미국에서 DIY 붐이 일었어요. 색실, 리본, 그림 이거를 이제 회사가 쭉 본 거죠. 아, 사람들이 신발을 꾸미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 엄마를 아예 스카웃을 해가지고요. 내부에서 이거 사업을 따로 만들었어요. 경험을 포착을 한 거죠. 자, 쿠쿠. 밥솥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요.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그거 아세요? 쿠쿠 선전에는 절대로 밥하는 게 안 나옵니다. 예전에 김희애 씨가 나와서 쿠쿠 하세요 할 때부터도 그랬어요. 뭐 했냐면 김희애 씨가 예쁜 옷 입고 나와가지고요. 그냥 밥솥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부들한테 막 구질구질하게 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쿠쿠 밥솥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이 탤런트처럼 굉장히 세련된 주부란 느낌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준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쿠쿠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밥솥이 밥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밥솥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이미지들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쿠쿠는요. 전국에 90개가 넘는 AS 센터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무슨 삼성전자처럼 종합가전도 아니고요. 지나치게 많은 숫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쿠쿠가 물론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은 중소기업이잖아요. 자,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안 사는 이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AS가 불안해서. 그래서 일부러 AS 센터를 이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그것까진 좋은데 이거 맨날 놀아요. 그렇다고 여기 제품이 맨날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는요, AS 센터에 있는 그 기사들한테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손님이 밥솥 고치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고치는 동안에 계속 말을 시켜요. 아, 뭐 요즘 어떠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뭐 이런 거. 자, 그러다가 아이디어들이 어디 나왔느냐? 이것도 창원에 있는 뭐 AS 센터에서 나온 건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밥솥을 고치고 와가지고 뭐 젊은 총각에게 커피도 주고 막 말 시키니까 재밌잖아요. 좋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집은 남편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현미밥밖에 못 먹는데 애들은 그거 껄끌거리다가 안 먹어. 그럼 내가 맨날 밥을 2번씩 해야 돼서 이래서 맨날 이게 고장나는 거야. 자, AS 센터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고객과 대화한 내용을 올리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거를 마케팅 팀에서 잡아내는 거죠. 아, 그래서 나온 게 나눔이라는 제품이에요. 한 번에 밥을 2종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예. 이걸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예. 소비자 조사니 뭐니 이런 것들 안 하고요. 자, 크리스탈의 액세서리 같은 걸 많이 만드는 회사죠. 예, 근데 요즘 그거 아세요? 크리스탈이 액세서리뿐만이 아니라요. 건물 벽에도 가서 붙고요. 이불에도 붙고요. 자동차에도 붙고요. 뭡니까? 요즘 크리스탈 스와로브스키는요. 많은 분들이 액세서리 회사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B2C, 크리스탈을 소재로 파는 B2B 사업이 훨씬 더 큽니다. 크리스탈이 줄 수 있는 경험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야말로 히든어셋에서 굉장히 잘 찾아내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요. 100년이 넘은 회사거든요.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 크리스탈 좋아했죠. 근데 전쟁통에 크리스탈이 대수입니까? 매출이 확 줄어듭니다. 거의 회사가 문 닫을 뻔해요. 근데 이 회사가 뭐로 살아났느냐? 자, 사람들이 이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재련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게 뭐 54컷 이렇게 되면 이제 빛이 막 나는 건데 여기가 다른 물론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작지만 다른 경쟁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2컷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24컷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재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재련할 수 있는 기계도 직접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이 되게 유명한 건데 크리스탈이 안 팔리잖아요. 기계를 팔기 시작합니다. 자, 전쟁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후방에서 공장은 돌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 많은 공장들이 기계화가 됐는데 여기 봤더니 뭔가 재련하는 기술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요, 티롤이라고요. 이런 재련하는 기계를 파는 파트가 스와로브스키 전체 중에서 20%가 넘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제일 잘 실천하는 회사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차별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본질에 충실한다? 중요하죠. 근데 본질에 충실했다고 해서 그 업에서 1등은 안 되더라는 거죠. 업에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플러스 알파를 찾으려면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만 봐고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전후 좌우로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로 확장을 시켜야 내가 플러스 알파 할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그런 차별화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찾을 때 돈을 무지하게 많이 쏟아부어서 찾는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든어셋이 무엇이 있느냐를 굉장히 잘 찾아내고 늘 그걸 찾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그들이 경쟁사보다 앞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소기업들의 고민 해결법을 봤습니다. 자, 아이디스처럼 시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아이템을 찾아내는 프레임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늘 시장에 대해서 안테나를 꽂아놓을 수 있는 채널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 인재를 뽑아서 잘 키웠다.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들한테 맞는 인재상이 있었고 그들이 더 큰 인재가 될 수 있는 육성 체계를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 메가스터디처럼 플러스 알파로 승부를 했다라는 거는 그러려면 경험을 확장을 하고 본인들의 히든어셋을 찾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와, 저건 진짜 신기하다. 생전 처음 보는 전략이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죠?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전략을 우리는 안 되고 이들은 성공했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에이스 조직 문화 이론이라고 있어요. 조직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적인 문화, 가족적인 문화, 시스템 중심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아이디스가 늘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시장이 변할 때마다 자신들이 반보 앞서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 내부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디스는 1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벤처기업 그 초창기 분위기 있잖아요. 막 형동생하고 이런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발빠르게 자신들이 경쟁사보다 먼저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이소요? 다이소는요, 지금도 박정부 회장님이 영업점에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막 아버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뭡니까? 가족들, 자식들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인재 육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메가스터디는요. 여기는 오히려 스타 강사에 좌지우지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스타 강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화를 위한 플러스 알파를 찾아내려면 그거는 강의 플러스 나머지 조직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다이소랑 다른 문화죠.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마도 다이소 같은 문화에서는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데서는 아이디스와 같은 문화가 쉽지 않을 겁니다. 즉, 자신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할 때 저 회사가 저 전략을 썼대? 우리도 그거 해봐야지? 가 아니고, 자, 우리 기업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 전략이 더 힘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조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반드시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많은 기업 케이스 스터디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되게 혹해요. 그 기업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니 우리도 그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전략들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조직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